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발표를 맡게 된 이정상입니다. 저의 주제 발표 제목은 사회복지 상담의 실제 및 변화입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초기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이 귀한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됨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석사와 박사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요. 현재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 그리고 한국상담학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와 한국교류분석 상담학회의 수련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회원님들의 그 고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 또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은 그 대안의 어떤 그 두드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주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 주제 발표 내용 순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상담 서비스 변화와 그 기류,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의 상담 이론 및 기법에 대한 그런 고찰을 좀 생각했고요. 또 상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담자, 교사의 내담자들의 그런 성향, 분석 및 성찰,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주는 상담사나 복지사의 자기 분석 및 성찰, 그리고 논의 및 제언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이제 부탁을 받고 준비하면서 주제 발표자로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찾고자 애를 많이 썼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구된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제 발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두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것은요. 보시다시피 17년 이상, 20년 가까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났던 그 내담자의 사례수, 그리고 서울시 상담 전문위원이면서 두 곳 법원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공적으로 만났던 상담자 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개 학회, 4곳의 학회의 수련 감독자로서 슈퍼비전을 주면서 만났던 사례수와 또 수련생들을 통해서 전달받게 된 그런 사례 경험들을 좀 기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그런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사례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서 발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정말 더 낫고 더 나은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다양한 상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죠. 네. 그리고 대상자들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이외에도 청소년 상담사, 부부가족, 중독, 진로, 연애 상담 등 각 분야에서 본인들이 특화되고 또 훈련해온
곳에서 정말 많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때 이제 이게 제가 그 사회복지의 서비스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상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요사이 이 변화와 기류, 이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사이는 이 상담 서비스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환경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공기관 또 사설기관 개인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형 상담기관들이 많죠. 이 체인화를 해서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형 그 상담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 기술을 기반한 그런 웹상에서도 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상담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네이버 그 엑스퍼트하고 이제 커머 그리고 유튜브 쪽인데요. 이쪽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실은 뭐 좋은 장점도 있죠, 그죠? 우리 클라이언트나 내담자들이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에 대한 그런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있는 공간 내에서 또 가장 편안한 상태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 서비스 제공자도 많아지고 그런 환경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비전공자의 활동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회복지나 상담 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 서비스의 그런 질적 저하 또 그리고 상담 분야 자체에 대한 그런 신뢰에 손상이 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고민의 하나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욕구를 가진 그런 내담자 클라이언트들과 치료적인 동맹을 맺고 또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이제 현실적인 그런 변화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큰 두 층으로 두 갈래로 이런 변화들이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한 거 이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 네이버에서 이렇게 아예 상담 서비스 보시다시피 심리 상담, 심리 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연애, 애니어그램까지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보시면 가격도 되게 이제 다양합니다. 그죠? 5만 원에서부터 13만 5천 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중에 임상심리사나 또 상담심리사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저는 매우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던 전통적인 그런 심리상담 서비스는 보호된 공간 안에 또 대면 관계 안에서 또 적절한 회기가 필요하죠.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 안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격의 재구성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력까지 하려면 상당 부분의 그런 그 회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견지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저의 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 대부분 그런 틀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공감, 이 오늘날의 그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그분들과의 교감이나 공감, 또 그들과 공유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중이에요. 자, 저 보시죠. 저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부부 가족 상담부터 시작해서 전문 심리 치료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다양한 시도들을 제가 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수련 감독자로서 먼저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수련생들에게 또 저희 이제 정말 동료나 그 후배들에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염원으로요. 저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면서 이제 그 가격도 뭐 11%, 16% 이렇게 할인도 해주면서 반응이 있는가도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크몽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뭐 더 다양합니다. 보십시오. 뭐 도대체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논문 컨설팅 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 강의, 심리치료까지 다양하게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심리 상담 분야에 저도 또 이 크몽에서는 또 어떤 거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 가운데 저 사진이 보이시죠? 많이 좀 익숙한 사람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기존에 이제 그 상담하던 상담료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제가 통상 상담실에서는 1시간 기준으로 상담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대체로 뭐 3만 원에서 5만 원, 7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하고 9만 원 정도로 했는데 2명 정도는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후기 평가에 굉장히 좋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런 현재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그 어떤 변화에 대한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 초점 맞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인데요. 이런 경험을 쭉 하면서 상담실 또 내지는 슈퍼비전을 주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공기관에서 하면서 이제 그런 모든 변화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어떤 특징들이 좀 강하게 나오냐 하면 이 어떤 그 특징이라 그럴까요? 정말 그 중에 해보면 이겁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상담 서비스가 대체로 이 단회로 끝난다는 거죠. 단회. 한 번으로 대체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분하고 잘 구조화를 한다고 해도 두세 번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통상 이제 뭐 그 단기 상담 그러면 뭐 12회기에서 한 15회기 뭐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8회기 정도도 얘기합니다만은 저의 경험상은 8회기는 정말 그 단기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단기는 최소한 12회에서 15회도 단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그 어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런 그 성격의 재구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들이 려면 몇 회기가 좀 필요한가라고 이제 좀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정말 6개월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쳤을 때 저는 최소한 30회기 가까이가 되어야 정말 그 변화된 것들이 내재화되고 영향이 이제 되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그런 역량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면서 적응을 높여가는 것들을 제가 목격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그 개인적으로는 30회 정도를 했으면 하지만 그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저는 12회기에서 15회기도 단기라고 생각하고 단기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한
정말 상담 목표를 굉장히 이렇게 초점화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가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변화 때문에 정말 더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서 설득을 해도 두세 번 정도 가는 초단기. 이게 이제 약간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나 내담자들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신속하게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속한 답변, 신속한 반응, 이거를 요구하고요. 그러면서 같은 얘기인데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상담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높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게 상담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다 내거나 2, 3회 안에 그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담자들에게 좀 더 지속적인 상담을 이야기해도요, 거의 요사이 이제 그 인터넷 쪽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분들은 그것에 설득이 잘 안 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하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효율적인, 요번에 답을 얻었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그때 그 시기가 언제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가 만족할 만한 그 내담자들도 만족하지만 상담자들도 그것에 대응하는 것들을 찾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되게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슈퍼비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추세 때문에 어떤 이 아쉬움들이 생기냐면 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상담사나 복지사들이 대체로 뭐예요? 내담자의 비위를 맞추게 되거나 뭐 반응 위주로 가는 거죠. 제가 달달한 반응이라 그랬는데 이 달달한 반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담자들하고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원했던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단액이지만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답을 원하길 원했는데 사실은 상담자나 사회복지사들은 그 답을 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문제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어떤 그 주호소 문제들에게는 복합적인 것인데 이것을 할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그 한 해기 안에 해야 되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답을 주는 데는 굉장히 좀 조심성도 있고 또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플레인을 또 우려해서 어중간하면 그들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좋은 반응, 따뜻한 반응 이런 위주로 가게 되고요. 그랬을 때 내담자들은 아쉽지만 도움되었다라고 하는 반응도 많지만 뭐 정말 약간 그 담담한 반응들이 많아요. 뭐 안 한 것보다는 낫네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래도 뭐 하고 나서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이런 반응들이 지금 이게 자꾸 일반화되는 듯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민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담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을 기반한 그 기법들, 이 기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리는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윤리 의식 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이제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즐겨 쓰는 것들인데 정신분석, 행동주의나 인간중심, 또 인지행동, 해결중심, 실존치료, 가족치료 뭐 이렇게 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합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데 정신분석은 아시다시피 되게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정신분석의 치료적인 어떤 그 초점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과 통찰을 촉진해서 자아가 이제 건강해지고 그 자아, 건강해진 자아로 현실을 살아가게 돕는 것들이죠. 행동주의는 이 강화와 소거라는 접근을 하죠. 그래서 행동을 결국은 수정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그런 행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인간 중심은 아시다시피 나포와 공감 중요하죠. 저는 이 나포와 공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상담자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치료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감과 나포는 내가 존재론적으로 존중을 받는다 라는 그런 감동, 이게 사실은 이게 내담자들에게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말 특별하게 다가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경험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 경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인지행동은 뭐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자동적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해서 이런 것들을 수정해 가는 그런 기법들이 많죠. 해결 중심은 해결에 중심을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정말 해결했던 경험 또 강점에 초점 맞추고 또 특히 이제 해결 중심에서 정말 특별한 게 다양한 그런 질문 기술 기법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 사항을 찾는 질문이라든가 기적 질문 또 척도 질문, 대처 질문 또 가족 관계를 묻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또 사용해 보면 너무나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존 치료도 우린 해야죠. 사실은 살아간다는 게 실존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존 치료는 뭐죠? 자유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핵심적으로는 그 삶에서 의미의 재발견이잖아요. 이 내담자들이 주어지고 있는 겪고 있는 것에서 의미의 재발견.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가족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가족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 클라이언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하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또 설명 들으면서도 다 상담 이론 하나하나 참 특별하고 그리고 매우 정말 고맙다. 우리 이 이론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런 선진들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체로 이제 어떤 기법을 주로 쓰세요? 그러면 이제 통합적인 기법, 통합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선생님들이 통합적인 접근을 할 정도로 능숙하신가요? 각 이론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이론에서 얘기하는 기법들에 능숙하신가요? 그렇다면 통합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통합적인 접근을 합니다라고 그냥 홀 좋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통합적인 접근을 저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건데 이론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각 학회에서 자격을 따기 위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그 각 이론들에서 얘기하는 그 기법들을 내가 잘 능숙하게 정말 적용하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련 감독이다 보니까 그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저 역시 성장하려고 하고 또 저에게 수련받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능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단기 상담이 어떤 변화의 기류이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단 1회기 만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2, 3회기 만에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숙화된 기법들이 정말 요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고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두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같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내담자가 있잖아요. 그죠? 내담자. 그럼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요사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변화들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사이보다 제가 경력이 굉장히 더 많아지잖아요. 오랫동안 하니까. 경력이 많아지고 또 임상 경험도 많기 때문에 더 능숙해지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상담의 어떤 만족도나 고민은 깊어간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에 우리 내담자들께서 오셨던 그 내담자들은 내담자 자체들이 준비된 내담자였어요. 이분들은 정말 이 상담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진 그래서 이미 전문가 선생님 당신의 말을 의존해서 내가 변해 보겠습니다 하고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덕분에 그렇게 협력하는 마음 때문에 상담에서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도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담자들,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까다로워요.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 현명해졌죠. 이들은 이미 다 찾아봐요. 자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찾아봤고 또 뭔가 어디선가 듣고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그 탐색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 또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내담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이 상담자나 복지사들은 그들의 욕구와 그들이 바라는 그 문제 해결의 그 초점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담자들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상담자들의 말에 마냥 수용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진간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가 정성을 들여서 막 해도 내담자들이 막 그런 말씀 하세요. 아, 선생님, 저 공감은 됐습니다. 예, 공감은 충분히 알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상담 이론도 뭐 아주 뭐 굉장히 많은 이미 많이 보고 와서 상담 이론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나의 그 비합리적인 신념에 해당될까요? 뭐 이런 식이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의 대세 맞아요. 정보화 시대의 대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우리도 적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또 고민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신경증적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신경증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자기 인식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진 분들인데 요사이는 어떤 변화들이 좀 있냐면 우리의 이 클라이언트들이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 지점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어는 약간 그 성격 장애에 가까운 분들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과는 다른 더 체계적이고 또 그들에게 맞는 접근이 매우 필요로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기애성 성향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사실은 자기애성들은 이분들은 변화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뭐 딴 사람들한테 자기가 괜찮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편집, 또 극심한 의존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신체화, 공황장애와 신체화를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치 공황장애는 무슨 유행 같아요, 유행. 그냥 아파서 안 된다는 거지. 뇌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부 상담할 때 특히 공황장애를 가졌다고 호소하면서 신체화를 호소하는 분들하고 상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서로가 이제 부부가 서로의 욕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고분고분하던 그 배우자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좀 하게 하면요, 곧바로 이제 가슴을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고 막 숨을 못 쉬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상담할 수 없어. 나 당신 말 들었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상담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뭐 할 수는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소소한 그런 예지만, 이러한 정말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상담사들은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계속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둡고 좀 부정적으로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또 뭐 평이한 주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또 방향이 기존과 좀 달라지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떤 표현에서 좀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태도가 이렇게 변화들이 있는데 단회이고 직접적인 대답을 듣고 싶고 신속하게 또 어떤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그 내담자들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충분히 자기들이 찾아보고 알 거 아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메꿔주기를 원하고, 어떤 정말 정신적 경계적인 어떤 성격 장애의 성향이 점점 많아지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들의 기대와 욕구를 어떻게 맞출 것이고 어떻게 치료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격 장애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뭐 어떤 계기로 성격이 왜곡되거나 좀 변형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편견인데요.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편견입니다. 야, 장애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돼서 성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막막함이 왔을 때 그들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 고민해 보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중요하죠. 사회복지사나 상담도 중요하니까 자기 보호도 이슈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상담실에서는 그 CCTV를 무조건 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기합니다. 지금 CCTV가 지금 우리를 찍고 있고 음성은 찍지 않지만 상황을 찍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둘 다 보호하기 위한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달라지는 그런 상담자들의 내담자들의 욕구도 고민이 되고, 또 스스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복지사이자 상담자인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축으로 함께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뭐 취약계층, 일반인, 또 자발성을 지닌 괜찮은 내담자 이렇게 다양하게 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내담자들을 분류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초점화하기 시작하면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 우리의 상담사들이나 복지사들이 그 분류된 내담자들에게 특화된 그런 정말 구조화가 가능한가? 또 구조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맞춤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데 정말 그런가죠? 근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죠? 특히 우리가 취약계층들을 정말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취약계층이라는 게 이 취약한 요소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거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그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습관에 문제가 있고 굉장히 가족 간의 어떤 갈등부터 시작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를 신속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런 고민들은 끊임없이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사회다 이제 그러면 결국은 내담자들의 성향이나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성찰을 했다면 이제는 주체가 되는 우리 상담사, 우리 복지사들의 자기 분석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 분야들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학력이 점점 높아지죠.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그 이 분야에서 석사는 다른 분야의 뭐 학사랑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가 보통 많고요. 근데 석사 가지고도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박사까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도 상위 자격으로 자꾸 올라가죠. 상급, 2급, 1급 뭐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수련 감독까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높은 학력에 굉장히 이게 상위 급수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되게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관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기관 또 기업 이런 데 들어간다고 치지만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 상담실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기업화하는 그런 상담 기관의 파트타임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시죠? 정말 그 임금이 너무 박합니다. 그래서 고학력인데 저임금이죠. 그러면서도 또 그 업체만 사실은 돈을 벌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런 전문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이론별 기법을 능숙하는 이런 전문성 개발은 점점 어려워진다.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담 이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반화되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론의 기법에 대한 적용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요새 심리 상담 서비스법이 추진되고 있죠. 국가 자격화되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각 학회에서 지금 뭐 몇몇 학회에서 각자 추진 중인데 아직 뭐 특별하게 이제 발표된 것들은 없습니다만은 방향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가 국가 자격화되고 또 개설을 하려면 이제 허가제로 가게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죠.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기존에 우리 뭐 제가 상담 심리학회나 상담학회 제가 수련 감독입니다만은 이 상담 서비스법이 이제 발의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는 제가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전혀 안 주어지기도 해요. 이만큼 그 박사면서도 이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했어도 안 주어지는 그런 모순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학들은 그 미래 또 진로에 대한 그 막연함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뭐 더 다루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 및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에서 이제 정말 좋은 주제로 한 것 같아요. 현실에 맞는 또 한국화된 상담 이론과 기법에 대한 고민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반가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좀 나름대로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 한국적 상담이라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적 상담이란 뭐냐?
현재 우리 클라이언트들, 내담자들의 욕구를 맞추고, 그리고 효과를 높여가는 그 방법, 기법, 이게 한국화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담자들과 코드를 맞추고 또 그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리의 존재 가치가, 또 생존 가치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됩니다만은 초단기 상담에서 정말 모든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이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앞에서도 고백 드렸는 것처럼 이런 그 선행 연구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쉽지가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로 하다 보니까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좀 저하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안 받은 것보다는 좋은데 돈 지불한 비용에 비해서는 상담 이런 문제들이 자꾸 공공연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서비스 이 분야 전체에 대한 이 신뢰성이 약해지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놀랐는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인공지능이 활성되고 이 가상현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 인공지능이 상담 서비스를 곧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서비스 개발을 하는데 거반 진짜 곧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냐면, 진단까지 해요. 이 생체적인 어떤 진단까지. 그러면 증상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처방까지 내린 정도로 지금 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곧바로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이 기술에 어떻게 융합할 것이며, 또 차별적인 그 차별점 뭔가 하는 그런 연구의 방향, 이것도 좀 필요하고 함께 그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 복지사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회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분야의 지식과 역량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내담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욕구에 맞추지 않으면 치료 관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치료적인 동맹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깨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교류, 그리고 그들과의 인맥 구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어떤 그 역량을 갖추는 데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들의 문제 해결에서도 이렇게 협업해야 되죠. 그죠? 이런 부분 안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수준이 요구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출 만한 훈련 환경이나 또 훈련시켜 줄 만한 자원은 또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훈련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상담 분야 잘못 들어오면 정말 고상하게 망한다고 하는 그 오래된 이야기들에 대한 이 보강책 마련, 이런 것들이 정말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버텨내야 되고, 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공, 그 역량, 내공, 버텨내고 유연한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되죠. 그 내공은 저는 자기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보고,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질 때, 또 내공이 생길 때 유연성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그 자기를 돌보고 내공을 쌓으면서 유연성, 심리적인 건강 유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나름대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제 발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이 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이러한 어떤 그 주제 발표를 통해서 더 나은 우리들 상담 서비스 시장 그리고 상담 서비스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학회원과 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